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말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지 이유를 모른다. 갑갑해서 미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생겨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직 나 자신에 대해 배울 게 많아.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입니다. 이것이 무의식이죠. 나 안에 있는 나.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것. 정신분석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은 하면은 프로이트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1856년 5월 6일 날 태어나서 우리의 그 심층적인 부분을 온전히 파헤친 이런 무의식 결정론자라고 말하는 프로이트에 의한 1900년도에 우리 무의식에 대해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은 총체적으로 한번 말한다면요, 인간 이게 정신 결정론을 프로이트는 말하는데 인간 행동은 6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6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의 경험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말하면 안 돼요. 프로이트는 6세 이전이 성격을 완성한다고 했지만은 그 이후의 대상관계학자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는 3세 이전에 우리 성격이 완성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평생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본능, 우리 정신의 3구조가 의식, 무의식, 이렇게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있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 전의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걸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 드셨어요? 아, 맛있는 거 삼겹살 먹었구나. 생각하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게 뭐더라 했는데 생각하면 나오는 거. 이것이 다 전의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의 3중 구조를 의식, 무의식, 전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격 구조는 또 자, 초자, 본능 이렇게 나눠요. 성격 발달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하나씩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주요 개념은 사람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하는 거, 뜬금없는 말 했어요. 그거 실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이미 마음속에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본능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술 먹고 하는 그런 취중 진담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하는 이런 주사라겠죠. 주사. 이것이 또 맞는 내 본능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죠. 잠 잘 때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술 먹었을 때 하는 그 주사 이런 거는요. 늘 평상시에는 의식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 그러다가 이 술을 먹거나 잠을 잘 때 긴장을 풀잖아요. 그러면 억압에 있는 것이 싹 올라와서 행동이나 말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능이는요.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인데 동물의 그 어떤 것과 구분되면 충동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추동이라는 말 나오고요. 어떤 책에 보면 또 충동이라고 나와요. 이거 인간의 본능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성적 본능이 있고 공격적 본능이 있는데 성적 본능, 리비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삶의 모든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말하고요. 죽은 본능이죠. 공격적인 거 이것을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타나토스. 그래서 리비도와 타나토스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타나토스는 죽은 본능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거는
리비도죠. 의식의 주요 개념을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인데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하죠.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 기억, 경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의식 수준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요만큼 물 위에 빚어나온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은 이 전의식 밑에 있는 거 무의식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요. 상담을 받으면 이런 의식의 세계가 확장될 수밖에 없죠. 왜? 무의식 부분이 오히려 올라오니까, 의식 부분은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 수면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삶이 확장되고 여러분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전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며 생각나는 것들 7, 8, 56, 49, 36 이렇게. 무의식은 뭐예요? 인간 정신의 심층에 잠재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비중인데 여러분 이것이 2000 뭐 이게 10년 됐다 해서 맨 밑에 있고 어제 거라 해서 위에 있고 이렇지 않아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무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이런 거냐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고 옛날 것도 별거 아니면 약간 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컨티뉴 개념이에요. 컨티뉴처럼 파스텔 톤처럼 쪼쪼쪼쪼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깊어지게 색이 짙어지죠. 컨티뉴 개념입니다. 성격의 구조를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누죠. 원초화. 자, 초자인데 원초화는요. 이드죠. 이드. 쾌락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쾌락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드죠. 자아는 에고인데요. 현실 원칙, 즉 이 원초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초자아는 뭐냐면 슈퍼 에고인데요. 도덕, 규칙, 법, 이상, 목표 뭐 이런 것이 다 양심 이거 초자예요. 그럼 여러분 원초와 본능과 양심만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아 이거 때려치고 싶어 이거 공부 이거 해야 돼? 안 할래. 아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다가니 초자 아니야. 그래도 보이진 않지만 대면 수업 해야지. 비대면 수업이지만 해야지. 그래야 나한테 이것이 지식으로 가는 거고 배우는 거고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상식으로 쌓여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지. 이 초자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자아가 뭐라 하냐 그래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현실 원칙이죠. 원초화와 초자아의 중간을 뭐라 해야 됩니까? 조절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강하면요, 여러분 갈등이 덜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상담은요 자아를 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 자아가 강하면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균형을 사람이 잘 바란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는요 성격 발달 시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구강기를 여러분 언제까지냐면 0세부터 18개월까지 12개월까지를 구강기다 그래요. 구강기. 에릭슨은 이때를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데 구강기 때는요 리비도라는 건 뭡니까? 리비도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촉각이죠. 에너지죠. 에너지. 이 에너지가 리비도가 어디에 묻히냐? 입에부터 입에. 그래서 늘 뭘 먹고 있죠.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입으로 갑니다. 이게 구강기예요. 왜? 리비도가 입에 붙어 있으니까. 이때 고착되잖아요. 이때 발달 단계가 멈춰요. 뭔가 엄마가 없었다든가 엄마가 신뢰해주지 않았다든가 주 양육자가 아이를 내팽개쳤다든가 이러면요 구강기 고착 그 11개월 그때 발달이 멈춰서 사람의 코도 먹는 거 애연 뭘 담배를 피러 가거나 애주 술을 먹거나 뭐 계속해서 뭘 폭식을 한다든가 이거 다 구강기 고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랄 스테이지라고 해서 구강기 때에 계속 뭐 이렇게 만지고 빨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구강기 고착이라는 거죠. 항문기는요 1세부터 3세죠. 3세면요 그러니까 12개월부터 3세면 항문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리비도가 항문에 가 있는 거죠. 초기 그때 에릭스는 초기 아동기라고 말하는데 항문기 때는 그래서 먹고 싸고 예. 그래서 여러분 3세 이하의 아동들 어린이집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하고 놀 때 똥꼬, 방구
뭐 똥찜 이런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웃고 떠듭니다. 아주 깔깔깔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리비도가 항문기에 맺혀있기 때문에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배설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변 작용이 성격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강요해가지고 빨리 기저귀를 뜨게 하려고 소대변을 가리게 하면요, 강박증과 결벽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안 가려가지고 막 두 돌, 세 돌 넘어가고 네 돌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집을 치우지 않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때 배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강박 증세가 오면 강박증도 오지만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배변 활동이 잘못되면요, 수집가 막 집에 막 쌓아놓고 막 쓰지도 않는 수집가가 되기도 하고요. 꽁생원이라고 하나요? 돈도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남근기는 3세에서 6세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남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격 발달 남근기는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 하는데, 이 남근기에는 선생님들 말 그대로요, 남근에 리비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근은 뭐예요?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애들은 이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세워나가야 돼요. 사랑을 세우고 세워나가. 남근기 때 발달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세상을 세우며 나갈 수 있고 사랑도 모든 것도 목표도 세우며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부모와의 애착에서 끊어지는 자아가 분화되는 굉장히 귀한 시기인데, 이때 만약에 엄마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고 엄마가 만약에 아들을 계속 끼고 잔다 그러면은 아이는요, 정서적인 연인처럼 엄마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뭐 호르몬이한테 아들을 호르몬이한테 딸을 시집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와 아들이 이미 이 남근기 때부터 너무 연합이 돼서 정서적으로 그들이 너무 연합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딸이 시집가도 그걸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서적으로 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남근기 때의 이 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남근 선망, 여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 동생이나 뭐 누나를 봤더니 서서 오줌을 넣지. 그래서 여자애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이런 거를 되게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것도 이때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서서 오줌을 넣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 그리고 또 남자애들은 어때요? 임식기 너 말 안 들으면 고추 잘라버린다 이러니까요, 고추가 잘릴까봐, 이 고추가 잘릴까봐 이걸 거색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동생이나 누나를 봤더니 없거든요. 고추가 없거든요. 잘려서 그렇구나. 이 컴플렉스로 갑니다. 그래서 거색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 남근기 때에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잠재기는 이제 넘어가면서 6살부터 초등학교 시절을 갖다가 잠재기다 하고요. 에릭슨이 볼 때는 청소년기다. 자아 정체감 및 역할이 혼매지는 시기인데요. 이 잠재기에는 모든 리비도가 손끝, 발끝, 머리끝 다 흩어져요. 그래서 나는 커서 과학자가 돼야지, 뭐 국회의원이 돼야지, 커서 사업가가 돼야지 목표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발로 가서 축구 막 하고 손으로 가서 매일 뭐 만지고, 그래서 소근육, 대근육 막 발달하고 이럴 때가 이제 이 잠재기 때입니다. 그래서 성기기는요, 그 이후 12세부터 18세, 에릭슨이 말하면 성인 초기, 이때를 성기기고요. 그 다음에 18세부터는 계속해서 프로이드는 성기기의 계속인데, 에릭슨은 학령기, 성인기, 성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 성기기 여러분, 불안, 또 불안을 보겠습니다. 주요 개념이 이제 불안을 말하는데요. 프로이드는 도덕적 불안과 현실적인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이 불안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이 도덕적 불안은 뭐냐면 본질적 자기 양심에 대한 불안 아니에요. 내 양심에 대해서 늘 본질적으로 불안해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불안한 거. 그다음에 신경증적인 불안은요, 쾌락이 너무 충족되면 이래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불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방어 기제를
부수는 거, 이것이 또 상담일 수 있겠죠. 억압하는 거, 리프레션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억압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억압하지 않으면 힘들으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은요, 어, 우리가 억압하는 억압 기제는 다 있고요. 억압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억압하는 거고, 억제는 내가 의식 속에 사는 거죠. denial, 부인이죠, 부인. 아, 고통을 인식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아니야. 부인, 투사, 남 탓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교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투사하는 거. 동일시는 뭐예요? 음, 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동일시는요. 내가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대로 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거. 이것이 동일시고요. 퇴행은 거꾸로 가는 거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불안을 감수하려고 이전 발달로 돌아가요. 그래서 늙으면 우리가 애들 되잖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애들처럼 이전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퇴행입니다. 합리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늦었는데 차가 늦어서 그랬어요. 뭐가 그랬어요. 뭐 내가 숙제를 이래서 과제를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합리화 작업이죠. 승화, 설베이션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어 기제죠. 이 승화, 사회적으로 인정링거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뭐 비행하고 막 춤추러 다니고 댄스만 하고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니 뭐 학교에서 어떤 댄스 그룹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학교의 그 동아리를 잘 이렇게 리더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서 전국 순회로 간다든가 요즘 뜨는 뭡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맨날 노래방 가서 살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요즘 트로트 미스터 트롯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인정력으로 풀어내는 거 이게 승화 작업입니다. 치환 자기 감정을 그 대상한테 표현 못해요. 그 만만한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죠. 우리 남편한테 화가 났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애한테 너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지? 또 텔레비 보는 거야? 뭐 이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치환이란 방어 기제죠. 반동 형성 이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데 왜 가서 그 아이 꼼줄 끊어요? 반대로 하는 거죠. 좋다고 말 못하고 반대로 하는 것들 반동 형성입니다.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과 그 증상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늘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의 압력이나 갈등이 무의식에서 갈등이 정서적으로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에 있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불균형한데 이 불안을 형성하다가 이 자아가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이 늘 있다가요. 방어 기제를 동원해요. 아니야. 이거는 쟤한테 가서 꼼줄 끊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과 의미, 증상 보겠습니다. 증상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삑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서 삑살이 나오는 거. 무의식적 갈등에 대해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낸 최선의 해결책이에요. 현재의 대인관계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증상은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증상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머리에 뭐가 나서 그렇지만은 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제 남편하고 싸웠더니 이 증상 머리가 아프고 나타난 거예요. 있어. 차라리 이 증상을 보면 이거 머리가 왜 아플까? 남편하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타고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증상 없는 게 무섭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거. 뭐가네요? 자아 형성, 전이 형성과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전이 형성을 해석해 주고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막 전이되는 이 마음이 상담자한테 막 보내고 투사하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게 왔는데 이것도 안 와요. 그 시간에 이것도 저항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얘기하고 이거 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자로서 상담자가 거울이 되어주는 동일시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요 치료 동맹이에요.
상담을 위해서는요, 내담자의 건강한 성격 부분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여러분 건강할 때 미숙한 부분을 이 치료 동맹을 해가지고요, 신경증적인 미숙한 부분을 치료 동맹을 맺어서 건강한 성격 구조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치료 동맹이다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가 건강해야 돼요. 상담자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담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미숙해서 왔는데 그와 치료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슈퍼비전 상담을 본인들도 받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 과정엔 초기에는요, 일단 치료 동맹을 맺죠. 그 다음에 전이 중립적 태도, 상담자는 중립적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딱 중립적인 태도고요. 해석,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증상이 나왔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와 해석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은 오랜 시간 임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통합된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통찰, 부정적 감정에 표현하고요, 의존적이고 사랑과 욕구의 좌절에 대한 통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애착관계에 있는가, 왜 그렇게 늘 부정적인가, 의존적인가, 이걸 통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사람 삶에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었는가,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훈수 마지막 단계는요, 노력해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국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이것을 훈습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동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전이 통찰 훈습 과정입니다. 상담 기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통찰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갈등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 갈등을 갖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왔어요. 근데 이 정도 갈등 갖고 사는데 큰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거, 이것이 상담 기법입니다. 자유연상이라는 것은요,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팍 이야기하면요,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카타르시스 한다고 하죠. 심해까지 쭉 우리가 내려가는 경험, 바다의 끝까지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쭉 내려가는 경험, 이것이 자유연상 작업이죠. 그 다음에 꿈의 분석. 꿈의 분석은 뭡니까?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결국 무의식에 있는 것이 올라온 거라겠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고스란히 꿈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꿈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이, 이 사람이 상담자한테 뭔가 막 이야기를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느끼는 감정들, 이 전이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이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어디에서 딱 막혀 있는 거, 오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짓 하는 거, 방어 기제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훈수비하겠죠. 실제 현장에서 해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직접 갈등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것이 훈수입니다.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이 감정을 상담자에게 느끼는 내담자. 아동이게 어렸을 때 너무 제멋대로 굴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다쳐서 누워있는데 엄마가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옛날에 쌕쌕이 사주고, 막 과자 사주고, 형들 안 이뻐하고 나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엄마는 아프니까 뭐 해줘. 그래서 집에 와서도 결혼해서 여보 나 아프니까 뭐 못해, 뭐 이렇게 해서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말을 하지 못해요. 자기 걸 말을 하고 하면 제멋대로 군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가만히 아프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엄마가 알아줬다는 거죠. 사랑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말을 못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전이 감정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자신을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상담자가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그럼 상담을 왜 받아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면의 거. 그래서 여러분 의식의 흐름에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죠. 현대 정신분석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정신분석을 지나서 현대 정신분석으로 가면서 자아심리학이란 나오죠. 안나 프로이드의 딸이죠.
이 자아 심리학은요, 자아 기능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자아가 강건해야 된다. 자아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냐? 왜 쓰냐?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쓸 거라는 거죠. 여기에 주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헤릭스테 설리반이라는 대인관계 심리학으로 넘어가죠. 헤릭스테 설리반이 주 대인관계 심리학 주 학자죠. 그래서 대인관계는요, 대인관계 분석하려면 설리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상관계 있지만 대인관계는 설리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환경이 이 사람의 성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상관계는 뭐 우니캇 대표학자죠. 대상관계는요, 대상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죠. 개인과 대상과 관계를 초점 맞추는데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전에 초점을 맞췄어요. 6살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 하면은 대상관계 이론은요, 전 오이디푸스 단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유아는 자신의 환경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의 대상 이미지와 어머니에게 돌봄받은 유아의 이미지를 내재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니캇은요,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젖가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어머니가 될 때의 치료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담자는 뭐예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돼야 되죠. 좋은 젖가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심리학자 대표적인 학자는 하인즈 코앗이죠. 하인즈 코앗은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공엄적 자기를 중심으로 현상을 설명해요. 자기. 그래서 심리학의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원래 이 코앗도요, 정신분석학자였어서 가설하게 되는 거죠. 공헌점과 비판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헌점은요, 정신분석의 공헌점은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요, 성격 이론을요 발달시켰어요. 개발시켰어요. 그 다음에 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은 유아기의 어떤 경험들이라는 거죠. 어떤 그때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심리치료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치료로 갔죠. 어떤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1900년부터 여러분 물론 분투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 상담이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헌점은 해석,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증상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전의를 강조했습니다. 비판점은요, 유아 성욕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되게 받았죠. 어떻게 아이가 성욕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은 리비도였거든요. 리비도, 생명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들 인정하게 되죠. 충동에 의해서 행동한다.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한다. 이것이 비판을 받았고요. 동기화를 강조한 거, 어떤 원인을 강조한 거. 모든 인간은 근친상간한다고 했어요. 예, 딸은 아빠를, 엄마하고 아들을, 모든 인간은 근친상간했다. 이것이 비판이 되기도 했고요. 쾌락적 충동이 있다는 거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이드 학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문을 가지고 프로이드와 자기 심리학 이론으로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쾌락적 충동이 있습니다. 원 본능이 있죠. 본능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능 안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간을 결정론적 비합리적 존재로 봤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 이 비합리적인 존재로 본 것이 비판이 되었고요. 자율성과 책임성,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을 몇 가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